2002년 4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 일본 야마가타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장녀의 일상을 깨트린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청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전입신고서에 기재가 미비한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오사카 니시나리구로 주소를 옮기신 게 맞습니까? 장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사카라니, 그것도 치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그 니시나? 그녀는 태어나서 그곳에 가본 적도차 없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사한 적이 없어요. 여긴 야마가타라고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산상으로 그녀의 주민표는 이미 오사카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치바현에 사는 여동생과 오사카에 사는 막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충격적이게도 자매 3명의 주민표가 모두 감쪽같이 그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류를 조작해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뜻입니다. 도착지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제니치로의 자택. 그곳은 3년 전 이혼하고 홀로 살고 계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왕래가 뜸했지만 딸들의 주민표를 상의도 없이 옮기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장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버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면 따져 물으리라, 왜 이런 장난을 치셨냐고 화를 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신호음이 멈추고 수화기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경계심 가득한 하이톤의 목소리. 장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 아버지 댁 아닌가요? 누구시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대답 대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낯선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불안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둘러 경찰과 구청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장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엔 믿을 수 없는 2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망. 일시 2002년 2월, 장소 이시카와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2달 전에. 게다가 오사카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연고도 없는 이시카와현의 낯선 시골 마을에서 말입니다.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누군가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사망 신고까지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왜 뜬금없이 이시카와에 계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지? 자매들은 즉시 이시카와형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사망 당시 검실 위에 찍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병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였습니다. 장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 감겨있는 눈, 창백한 피부. 그 얼굴을 본 순간 슬픔 대신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이 사망 신고된 제니치로 씨가 맞는데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사망 처리된 아버지. 하지만 사진 속의 남자는 처음 보는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 전화를 받았던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매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이한 행정착오와 아버지의 실종 뒤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곳은 일본 오사카의 니시나리였습니다. 1992년 세기 말에 혼란이 감돌던 니시나리는 일본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공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친 땀 냄새, 싼값에 취할 수 있는 싸구려 사케의 향,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고독이 뒤엉킨 거리. 누군가에게는 삶의 막장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신분을 감추고 욕망을 실현하기 딱 좋은 일종의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색빛 거리에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스낵 리나. 가게의 주인은 40대 초반의 중국인 여성 인 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니시나리의 칙칙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쳤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 서툰 일본어 억양을 애교원 승화시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금세 외로운 남성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술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심과 위로를 팔았습니다. 오빠, 오늘 힘들었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고독에 지친 남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물수건 한 장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제니치로 씨였습니다. 제니치로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국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정년 퇴직을 했고 아내와 이혼한 뒤로는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함의 대가로 얻은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번듯한 토지, 그리고 수천만 yen에 달하는 예금이었지만 그것들이 그의 텅 빈 저녁 시간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들른 스낵 리나에서 그는 오랜만에 생기를 느꼈습니다. 리나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세상에 너무 젊으시다. 그녀의 과장된 칭찬과 스킨십에 제니치로 씨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니치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맛없잖아. 내가 챙겨줄게. 그녀는 반찬을 싸들고 그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했던 독거노인의 집에 온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해 보인다. 돈을 노리는 것 같다며 수군거렸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각지에 취한 제니치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딸들에게 전화를 놀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 것 같아. 2001년 5월,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제니치로 씨는 76세, 인리나는 45살, 무려 31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제니치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리나가 그의 곁에서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은 제니치로 씨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가진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 권리증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거대한 사업의 착수 보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헌신적이었던 인리나는 점차 집안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치로 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위치를 파악했고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를 서서히 차단했습니다. 스낵바의 단골 손님들에게는 남편을 돈 많은 늙은이라고 침하며 섬뜩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는 증언이 훗날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겨워. 곧 자유가 될 거야. 제니치로 씨가 꿈꾸던 늦깎이 신혼생활은 사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니라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준비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돈을 차지하려면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경찰이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자? 아니, 아픈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자. 완벽한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것?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 일리나가 생각한 완벽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살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즉 완벽한 자연사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제니치로 씨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지병도 없었고 매일 산책을 즐길 만큼 정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당연히 부검을 요구할 것입니다. 부검을 하면 독살이나 타살의 흔적이 드러날 것이고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녀에게는 아픈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보자마자 이 사람은 얹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병들어 죽어가는 육체가 절실했습니다. 일리나의 시선은 다시 니시나리의 뒷골목에 향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술 취한 손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들, 값싼 쪽방촌에서 홀로 기침을 뱉어내는 병든 노인들을 샅샅이 훑어다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가족도 없고 연고도 끊긴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대역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한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콘도 씨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시력은 흐릿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그를 찾을 가족이 없었습니다. 일리나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콘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어르신,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그녀는 병들고 지친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평생 냉대만 받아오던 콘도 씨에게 일리나는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푼 호의는 맹독이 발린 사과였습니다. 그녀는 콘도 씨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접수 창구에 내민 것은 콘도 씨의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증 제니치로. 그것은 남편 제니치로 씨의 보험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에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거동이 힘들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인니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중증 당뇨병 환자였고 보험증의 사진과 나이대는 얼핏 보기에 비슷했으니까요. 의사는 진료 차트에 제니치로라는 이름으로 병세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환자명 제니치로, 병명 중증 당뇨병, 처방 인슐린 투여 요망. 이것이 인리나가 노린 핵심 트릭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은 법적으로도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녀는 콘도 씨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멀쩡하고 건강한 남편 제니치로 씨를 서류상으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중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들, 그것들은 훗날 제니치로 씨가 사망했을 때 경찰과 의사에게 드림을 완벽한 알리바이 문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형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했다니까요. 한편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진짜 제니치로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내가 밖에서 낯선 남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받게 하며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미리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그녀의 늦은 귀가를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서류상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류상의 제니치로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현실의 제니치로만 새나지면 되는 상황. 무대 위에는 2명의 제니치로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인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배역을 교체할 시간, 커튼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오붓한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폐기하고 가짜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2001년 겨울, 오사카 니시나리의 허름한 아파트. 제니치로 씨의 집은 어느 날부턴가 기이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그가 아침 산책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던 그의 온화한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일리나만이 바쁘게 그 집을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그 닫힌 현관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훗날 경찰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겉보기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대에 루미놀 용액이 뿌려지는 순간 방 안은 참혹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빛으로 번쩍이는 푸른 반응. 그것은 거실 바닥이 아니라 벽장 안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옥 구조에서 벽장은 이불이나 잘 안 쓰는 짐을 넣어두는 깊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의 벽면과 바닥 틈새에서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은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혈흔 속에 섞여있던 피부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격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 좁은 벽장에 갇혀 벽을 긁거나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저항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국가수의 DNA 분석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벽장에서 발견된 피와 살점은 제니치로 씨의 여동생이 보관하고 있던 그의 탯줄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짜 남편 제니치로입니다. 수사관들은 전율했습니다. 일리나가 아픈 남편을 연기할 대역을 준비하는 동안 진짜 남편인 제니치로 씨는 바로 이 집안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노인이 믿었던 아내에게 공격당해 어두컴컴한 벽장에 처박히는 순간을 말입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아마도 그는 목이 터져라 아내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 밖의 일리나는 그저 TV 볼륨을 높이거나 여행 가방을 싸며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벽장 안의 공포,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껴질 배신감. 그곳은 집이 아니라 도살장이었고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치로 씨의 시신은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리나는 남편을 벽장에서 처리한 뒤 그 시신을 감쪽같이 증발시켰습니다. 토막을 냈는지, 소각했는지, 아니면 인적이 드문 산속에 묻었는지. 제니치로 씨는 뼈 한 조각조차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짜가 사라진 빈자리는 이제 완벽하게 비워졌습니다. 무대 청소는 끝났습니다. 핏자국은 닦였고 냄새는 방향제로 덮였습니다. 이제 인리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워진 남편의 자리에 앉힐 꼭두각시 인형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대역 당뇨병 환자 콘도 씨를 그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제부턴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당신 이름은 오늘부턴 제니치로예요. 영문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했던 콘도 씨는 피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진짜 주인이 죽어간 바로 그 자리에 눕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인리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일막 종료, 진짜 남편 제거 완료. 2막 시작, 가짜 남편 사망작전 개시. 인리나는 짐을 쌌습니다. 오사카는 보는 눈이 많아 위험합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대역을 데리고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완벽한 타향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적지는 이시카와 현.
그곳이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토살장이었습니다. 2002년 2월 한겨울에 이시카와현 나나오시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폭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차로 3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이곳.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의 한 민가에 낯선 3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인리나, 그녀의 공범인 남성,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 늙고 병든 노인, 바로 제니치로 씨의 대역 콘도 씨였습니다. 이 집은 인리나의 공범이 미리 섭외해둔 곳이었습니다. 주입집에게 그들은 친구 부부인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요양차 왔다고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양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다다미방 한 칸. 그곳이 콘도 씨에게 허락된 마지막 세상이었습니다. 인리나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를 연기했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포식자의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녀에게 콘도 씨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니치로라는 이름이 적힌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오직 그 방의 차가운 벽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투여를 중단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치사량의 당분을 주입하여 고혈당 쇼크를 유도했을까요? 혹은 단순히 식사를 끊고 한겨울의 냉기 속에 방치하여 저혈증과 합병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콘도 씨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고 인리나는 그 과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차분하게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콘도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타양의 낯선 방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그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리나는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오열하며 미리 챙겨온 두터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원래 지병이 심했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지난 몇 달간 오사카의 병원들을 돌며 치밀하게 만들어둔 제니치로 영의 가짜 진료 기록들이었습니다. 의사가 시신을 살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합병증의 흔적들, 서류상의 기록인 중증 당뇨와 눈앞의 시신 상태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낯선 외지인이었지만 병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펜을 들어 사망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망자 성명 제니치로, 사인 급성 심부전, 당뇨 합병증에 의한 병사. 그 순간 법적으로 진짜 제니치로 씨는 사망했습니다. 인리나의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찰나였습니다. 경찰의 검시도 부검도 없었습니다. 병사로 처리된 시신은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곧바로 장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리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보존하거나 유족에게 알릴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지자마자 시신은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거센 불길이 콘도 씨의 육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DNA도 지문도 치아 기록도 그가 제니치로가 아니라는 유일한 물적 증거가 붉은 화염 속에서 한 줌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장터 굴뚝위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를 바라보며 인리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제니치로라는 이름의 뼛가루와 제니치로라는 이름의 사망 서류만이 남았습니다. 진짜 제니치로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테리가 되었고 대역이었던 콘도 씨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인의 이름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인리나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오사카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슬픈 미망인의 검은 상복 아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을 그녀의 탐욕스러운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이 연극에 아주 사소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민표가 조작되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사기 미수 사건으로 보였던 이 신고는 오사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개입하면서 거대한 살인사건의 서막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4월 세 자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스러운 점은 임리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 상속 절차를 밟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 상속인인 딸들의 동의가 필요하자 대담하게도 가짜 딸들을 고용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지만 경찰의 직감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자들은 많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표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대담함? 이건 단순 사기범의 짓이 아니다. 경찰은 즉시 오사카 니시나리에 있는 제니치로 씨의 자택, 즉 일리나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도주한 일리나의 행방을 쫓는 것과 동시에 사라진 진짜 제니치로 씨의 흔적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감식반원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문 닫고 커튼 쳐, 조명 꺼, 루미널 반응 본다. 감식반장의 지시에 따라 실내의 모든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감식반원이 분무기를 들고 거실과 방 구석구석에 루미널 용액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실 안쪽에 있는 북박이장, 즉 벽장 문을 여는 순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반장님, 나왔습니다. 반응합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색 푸른 빛이 유령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점점이 흩어진 자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벽장의 바닥 틈새, 벽면의 하단부, 그리고 문 안쪽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선명하고 짙은 푸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정밀 감식 결과 피란 속에 섞여 말라붙은 미세한 피부 조직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벽장에 갇혀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처참한 폭력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과 피부 조직을 과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제니치로 씨의 딸들이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가 태어날 때 잘라둔 탯줄 속의 DNA였습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DNA 일치 확률 99.99%. 벽장의 혈흔은 실종된 제니치로 본인의 것임. 퍼즐 조각이 맞춰짐과 동시에 더 큰 모순이 생겨났습니다. 벽장에서 피를 흘린 것은 진짜 제니치로였습니다. 그 정도의 출혈량이라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즉, 진짜 제니치로는 오사카의 자택에서 살해되었으나 치명상을 입고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시카와 현에서 죽어서 화장된 근원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경찰은 이시카와 현의 사망진단서와 현장 조사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의 의사는 분명히 남편 제니치로가 병사했다고 확인했고 시신은 제니치로의 이름으로 화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의 벽장은 진짜 제니치로가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바뀌었다. 수사팀장은 칠판에 붙어있는 제니치로의 사진과 딸들이 부정한 검시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얼굴. 제니치로가 이시카와에서 화장시킨 건 제니치로가 아니야. 놈들은 가짜를 태워서 증거를 없애고 진짜는 오사카에서 처리한 뒤 어딘가에 숨긴 거야.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이시카와 현 민가의 집주인을 소환했습니다. 집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중국인 여자랑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린 남자. 그가 바로 인리나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소개된 병든 남자. 그가 바로 비운의 대역 콘도 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리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형사들이 또 다른 실종 신고 기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미사키초의 야산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 일부, 그리고 그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단서들이 제니치로 사건과 기묘하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인리나가 갈아치운 남편은 한 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수사팀을 엄습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리나의 주변을 파헤치던 중 등골이 서늘해지는 또 다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니치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오사카 남부의 깊은 산속 미사키초에서 발견된 엽기적인 사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것은 짐승에 의해 훼손됐던 남성의 절단된 머리였습니다. 몸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은 제니치로 사건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비로소 그 끔찍한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리나가 제니치로 씨와 결혼하기 전후로 접촉했던 남성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방이 묘연해진 또 다른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성의 치과 진료 기록과 미사키초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치아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이 남자도 인리나와 관련이 있다.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인리나에게 남편 제니치로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계에 부품을 갈아 끼우듯 필요한 남성을 찾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했습니다. 미사키초의 남성도 제니치로처럼 재산을 뺏기거나 혹은 또 다른 범죄의 연습용으로 희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연쇄실종의 배후로 지목된 인리나, 그녀는 이미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 난항을 겪고 있을 때 한 대형 신문사 앞으로 기묘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소인은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비뚤빼뚤한 일본어로 적힌 편지장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발견된 그 남자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그것이 도주 중인 인리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필적함정 결과 그녀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에 편지를 보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반성커녕 나는 머리가 좋으니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는 듯한 오만함이 문장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대담한 도발은 오히려 수사관들의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범죄를 게임처럼 즐기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본을 빠져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뒤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미사키초의 해골과 이시카와현의 잿가루, 그리고 오사카 벽장의 핏자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공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히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무기로 삼아 고령화 사회의 그늘에 숨어있는 외로운 노인들을 사냥했습니다. 병원, 관공서, 이웃, 그 누구도 그녀의 아내 연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듯 그녀는 늙고 병든 남자들을 대역으로 세워 죽음을 연출하고 진짜 주인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미사키초의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만 남은 남자, 이시카라와 현의 화장터에서 이름 없이 타오른 대역 곤도씨,
그리고 오사카의 어두운 벽장에서 비명 속에 사라진 제니치로 씨. 최소 3명의 남자다 그녀의 시나리오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한 4번째, 5번째 대역이 어딘가 차가운 땅 밑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2년 5월, 일본 경찰은 마침내 인리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공항과 항만에는 그녀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이 깔렸고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까지 요청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모든 루트에 삼엄한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녀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곳엔 이미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망이 좁혀오기 직전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이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훨씬 전인 2002년 4월 초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유유히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그녀의 도주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대역을 화장시키고 유산을 가로챌 준비를 마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탈출 경로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 땅을 내려다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죄책감 대신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감탄하며 와인잔을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남겨진 것은 가족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제니치로 씨의 3딸은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오사카의 차가운 병장에서 흘린 피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어딘가 차가운 땅 밑에 혹은 깊은 산 속에 홀로 버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조차 치러드리지 못한 불효의 무게는 평생 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 대역으로 쓰이고 버려진 콘도 씨.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유골은 제니치로라는 타인의 이름표를 단 채 어딘가로 흩어졌고 이 세상에 그가 살다 갔다는 증거는 잿가루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없이 병든 몸으로 인리나의 도구가 되어 생을 마감한 그의 고독한 영혼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살인이나 보험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든 실버 범죄의 가장 잔혹한 민낯이었습니다. 인리나가 노린 것은 돈이었지만 그녀가 이용한 것은 노인의 고독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자산가 제니치로 씨,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병든 독거도인 콘도 씨. 두 사람 모두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어 있었기에 악마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외롭다는 그들의 빈틈을 파고든 것은 따뜻한 관심으로 위장한 탐욕의 칼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제3의 인리나가 외로운 노인들의 곁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사는 노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도 낯선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어도 남의 집이니까 라며 무심코 넘기는 우리의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인리나 같은 포식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입니다. 인리나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국 어딘가에서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고친 채 또 다른 외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니치로 실 피 묻은 돈으로 호화로운 저택에서 노후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진실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진 아버지와 이름 없는 대역,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는 것만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악녀에게 날릴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경고일 것입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리고 당신의 이웃은 지금
안녕하십니까?